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진단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시황은 박근영에게,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험 말고 딴 것도 잘합니다. 딴 거요? 뭐요? 여러 가지 뭐 주식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은 뭐가 있죠? 뭐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분석, 매매. 요거 다 매매. 네, 그다음에 뭐 IB 딜 뭐 등등. 오. 네, 채권 발행도 제가 직접 하고요. 전천후.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같은. 아, 손흥민에 비교하면 안 되죠. 공격 당하게 그렇게. 골로 보내드리려고. 가끔 잘 장단을 못 맞추겠는 게 칭찬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막 하면 여기까지 갔다 근데 그건 아니죠라고 하시니까 어디를 터치하면 날아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우리. 센스도 진짜 최고입니다. 왜냐면 진짜. 과하면 결국은 이제 타겟이 되거든요. 맞아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방송꾼이에요, 방송꾼. 맞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천후 플레이어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시장 동향부터 짚어본다면요? 예, 뭐 댓글 보니까 리딩도 잘한다는데 저 리딩방 안 합니다. 리딩방 없어요. 절대 리딩방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 리딩방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장사가 돼서 만든 건지. 그래서 카카오 쪽에 채널도 제 이름이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이게 성공의 척도입니다. 성공은 척도예요. 네, 저도 그 방송 있었을 때 제 리딩방인데 저한테 오는 거예요. 실제로. 김영롱 리딩방인데 가입하고. 네, 롱앵커 리딩방인데 저희는 황당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를 피해 보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정말 정말 진짜 심각한 이거는, 거죠. 네. 카카오 측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안 고쳐지고 있어서 맞아요. 네, 요거는 맞습니다.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 박근영 부장님, 일단은 리딩 안 하시고 당연한 거고 시장 동향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네, 뭐 코스피는 17포인트 수준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제 제가 마감 시장 때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 자체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커멘트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어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실적이 발표되면서 시간에는 뭐 급락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왜 이렇게 시간에서 빠지나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IT 섹터가 이제 약세 출발을 보였고요. 조선과 해운, 조선 기자재 그리고 종합 상사나 항공기 부품, 로봇, 미용 의료기기와 강관 등의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가상화폐나 인터넷, 자동차, 항공, 정유 등은 약세를 보였고요. 10시를 지나면서 외국인이 코스피 200 중심으로 소폭 순매수 전환하기도 했고 이 시간대에 이스라엘 내각이 인질 협상안을 승인했다는 속보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도 했습니다. 개전 46일 만에 첫 휴전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11시를 지나면서 최근 주가 급등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급등 이후에 다시 하락 전환하기도 보였습니다. 큰 모멘텀이 시장에 부재하면서 투자자 예탁금도 크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오늘도 좀 이루어졌고요. 사실 오늘은 좀 굉장히 재미없는 하루였습니다. 2차 전지나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등의 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특히 중소형주 소부장 중심으로 일단 강세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 확대로 10시 30분을 지나면서 코스피 상승 전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인 상승 전환이 오후에 나타났고 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낙폭이 확대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동시에 낙폭이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전기전자, 운송장비, 철강 등을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와 게임 업종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기계, 운수장비, 금융을 매수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주 후반에 휴장 또는 뭐 절반 정도만 열리는 일정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에 쇼핑 시즌 성적표 정도가 이제는 주목받을 시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개별 종목별 수급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시기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뭐 엄청나게 또 거래가 터졌죠. 거래 대금 자체가 또 굉장히 수급 쏠림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조금 빠졌기 때문에 약간의 거래 쏠림이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실제 미국에서는 헤지 펀드들이 뭐 주식 비중을 최근에 좀 늘리고 있다. 뭔가는 사고 있다고 계속 여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대만 쪽으로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데 역시 두 나라가 뭘 잘하죠? 반도체를 잘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IT 쪽의 흐름들이 외국인들 수급 흐름은 좀 집중되고 있다. 여전히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코스피가 기술적으로 2,500포인트
정도 되니까 기술적인 저항선 국면에 있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1280원대 정도까지 중반까지 빠졌다가 오늘 다시 1300원대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조금은 반등이 주었기 때문에 다소 좀 경계할 국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낙폭 과대주들의 선전 그리고 기존 대장주의 순환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분위기로 계속 좀 다지면서 간다고 하면 12월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산타 루돌프 랠리 또 기대할 수 있어요? 뭐 특별한 악재는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뭐 12월도 결국 이제 FOMC가 열리겠지만은 금리 동결 쪽으로 계속 갈 것 같고 네. 제 생각에 만약에 12월에 점도표가 9월 점도표가 한 번 정도 금리 인상 쪽으로 점도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앞전에 파월 의장이 3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느냐. 그래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점도표를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점도표는 뭐겠습니까? 추가 금리 인상으로 점도표를 찍는 것보다는 아마 금리 인상으로 찍었던 점도표를 인하 쪽으로 낮추는 점도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 있고 만약에 시장에서 그런 방향으로 점도표가 나온다면 12월은 상당히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영롱앵커님 쪽 그 분위기는 어때요? 좀 산타 랠리 기대하는 분위기예요? 아니 사실 저희들도 왜냐면 FMC 의사록에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놀랄 건 없었고 그다음에 금리 뭐 인하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상승은 멈춘 상태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들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금리도 안정을 찾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채권에 대한 흐름들 기대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 하실 거 많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3분기 호실적에도 중국 수출 규제 우려 부각 일부 관련주 혼조세입니다. 네, 사실 뭐 어제 새벽부터 오늘 국내 시장도 뒤덮었던 가장 큰 이슈는 엔비디아 이슈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좀 뒤덮었고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굉장히 좀 흐름도 지지부진했고 별로 그렇게 튀어오르거나 뭐 너무 또 급락하거나 이런 것도 크게 안 보이는 뭐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좀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 종일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장 뭐 시작되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일단 냈고 전체적으로 지금 회계연도 기준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면 시장 추정치 대비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볼 수 있거든요. 사진을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엔비디아 레비뉴 관련된 브레이크다운 자료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녹색 부분인데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는 게 확실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145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예상이 128억 2천만 달러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연두색은 게이밍입니다. 게이밍 같은 경우도 수익이 27억 달러 기준에서 28.6억 달러 정도로 이제 상당히 좀 높게 나왔죠.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포지션이 큰 건 아니에요. 그 외에도 뭐 위쪽으로 다른 쪽들 자동차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4분기 매출도 20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제시를 했고요. 예상은 179억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됐으니까 4분기 가이던스도 상당히 좋은 가이던스를 냈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어닝과 관련된 부분에서 expected EPS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와 그 다음에 actual EPS 실제로 나왔던 실제치의 차이점인데요. 이렇게 본다면은 짙은 오렌지 색깔이 위쪽으로 나왔다는 것은 기존의 추정치보다는 실제치가 훨씬 높게 나온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메리츠 증권의 자료인데 엔비디아 쪽에 사업 부분별 매출과 관련해서 오른쪽 보시면은 지금 약간 짙은 파란색이 실제 그 다음에 옅은 하늘색이 컨센서스인데 역시 데이터 센터가 확연하게 굉장히 높게 나온 게 보일 수 있겠고요. 네. 게이밍도 일단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뭐 역시 이제 엔비디아 걱정을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현금 자산이거든요. 프리캐시 플로우입니다. 이 많은 자산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뭐 자사주를 하든 뭐 배당을 하든 뭔가 또 주주 환원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면 이런 풍부한 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누구 말대로 뭐 엔비디아 걱정을 왜 하느냐 뭐 이런 정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오늘 조금 밀리긴 했지만 이게 뭐 악재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결국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결국은 시간에서 그래도 1%대 정도 하락을 나타내느냐 이 부분인데
있는데 결국 이제 중국 수출 규제 충격에 대한 4분기 실적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는 커멘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4분기 미국의 중국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매출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이제 인정을 했고요. 이러한 감소폭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강한 성장세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상쇄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규제가 만약에 더 강화가 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경쟁 입지와 미래 결과에 더 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를 나타냈던 거고요. 또한 이제 엔비디아의 네트워킹 사업본부가 있는 가자 지역의 분쟁에 군대가 휘말리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회사 직원 중에 상당한 수와 비율들이 현역 군인으로 소집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력이 지금 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계속되면 이들의 부재로 인해서 향후 운영에 현지에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일부 나왔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올바른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좀 가져온 건데요.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뒤쪽에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 정도 보면은 will decline significantly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우려를 하는 거예요. 중대하게.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파월 의장도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제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약간의 부진했던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이유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성장 지표, 이 매출이 심각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24년에는 또 피크아웃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계속 말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내년에 좋은 거 아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질문 자체가 피크아웃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너무 오르고 신고가를 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피크아웃이 되는 부분에서 질문을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공식 가이던스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으나 내년 공식 가이던스를 통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공식 가이던스를 내거나 아니면은 다소 조금은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실적이 또 유의미하게 나오면서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성장이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숫자에 대한 부분들 조금 확인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번에 영업이익 레버리지도 계속적으로 굉장히 좋게 확정이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GPM, 그러니까 순이익과 OPM 영업이익률도 전부 다 상승하면서 핵심인 영업이익, 그다음에 순이익, 그다음에 EPS가 모두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분기 매출도 전분기 대비 34%나 올랐고 전년 대비로는 206%나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거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지금 중국 비중, 데이터 센터 매출 중에 중국 내 비중이 엔비디아가 한 20%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빠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본토의 수출 규제 이후에 엔비디아 GPU 가격이 전 월비로도 지금 40%나 가격이 올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규제가 되면 제3국가를 통해서 구매를 한다든지 중국의 지역에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식으로 구매를 아마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IBS 규제에서도 클라우드는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오히려 바깥쪽에다가 내놓고 클라우드 쪽으로 중국 외지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그럼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는 중국 쪽에서 전체 데이터 센터 매출 중에서 20%가 중국인데 그거 없어질 것 같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 그거보다 더 큰 매출 나올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하면 왜 본장에서 1% 애프터마켓에서 2% 빠졌는지 물론 하루긴 하지만서도 네네. 그거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한 국가가 전체 매출 20%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내에 지금 칩 비중 중에 80%가 엔비디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이 부분이 예민해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이미 신고가로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본 건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반응할 것이냐는 저는 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그게 악재로 느껴졌다면 시간에서 급락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1% 정도의 약간의 주춤했던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자, 장마치고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네. 역시 글로벌 IB들의 어떤 그런 흐름입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서치가 이제 제시가 됐는데요. 결국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700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4년 기준 PER 밸류가 24배 정도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성장하는 회사가 24배면 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역시 매출과 EPS가 27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40% 이상의 성장률을 봤습니다. 엄청나게 높게 성장률을 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약세론자의 의문사항은 역시 이제 중국의 약세 전망인데 사실은 4분기 매출 전망은 중국 쪽이 빠진다 하더라도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메이크업이 될 수 있다 보는 것 같고요. 아마 4분기에는 중국 매출이 3분기 대비 한 30-40% 감소할 것을 가정을 하더라도 전체 4분기의 매출은 전망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걸로 본 것 같습니다. 성장의 지속 가능성도 당연히 나온 것 같고요. 기업들의 AI나 코파일럿 도입의 가속화에 따라서 클라우드 쪽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센터 성장을 굉장히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 보시면은 역시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역사적 밸류에이션 중간값 37배 이하 수준까지 주면서 지금 BOA가 지금 $700까지 상향 조정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오늘 $625로 다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고요. 지금 경쟁 심화 속에서도 지배적인 위치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보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공급망 개선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부분의 미래가 계속적으로 밝을 것이다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목표 주가는 PER 기존 55배에서 50배로 하향 조정하면서 상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거죠. PER 밸류를 낮췄는데 멀티플을 낮췄는데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되니까 그만큼 실적이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JP모건에서도 이제 오후에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650로 역시 상향 조정했고요. 내용은 다 비슷하고 25년 EPS의 PER 30배에서 35배 정도까지 적용했는데 할인율 12%를 가정해서라도 지금 연평균 40% 정도의 데이터 센터 부분의 성장률을 똑같이 기대한다는 가정으로 해서 실적 전망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아주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이제 막판에 나왔죠. 그 다음에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외신에 따르면은 오픈 AI 쪽에서 이사회에서 샘 알트만의 CEO 복귀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하루 만에 이럴 수 있는가 싶은데요. 그러게요. 네, 쫓아냈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취직했다가 그 다음 바로 오픈 AI의 CEO로 다시 전격 이제 회귀를 하는 거거든요. 역시 그래서 백이 중요해. 나델라가 이렇게 탁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막 이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갔다가 다시 오픈AI 갔다가 백이 좋아요.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진 우와. 보시면 오픈 AI가 공식적으로 이제 CEO 복귀를 이제 알리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오픈 AI 투자자 중에 2대 주주인 스라이브 캐피탈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슬라 벤처스라든지 그다음에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 등이 올트만의 복귀를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복귀설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올트만을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채용을 했지만 결국 빠르게 채용을 했지만 네. 기존의 CEO 복귀가 안 된다고 하면 오픈 AI 쪽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가 벌어지면서 하루 만에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뭐 전 인류 세계를 위한 어쩌고저쩌고 공익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수익이 내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한다. 올트만을 쫓아냈던 그런 이사회들이 결국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더욱 강력한 수익성 사업 쪽의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더욱 풍부한 지원하에 오픈 AI의 뭔가 변화는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는 배경에는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쪽은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AI 쪽에 뭔가 변곡점이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또 오히려 더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는 점은 네. 우리 쪽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요거 한 번만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고 골드만, BOA 그리고 JP모건 쪽에서 다 $625에서 $700로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됐다.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알트만 백이라고 제가 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런 실력자를 말이야. 실력 백 아니고 실력인데 무슨 말 하냐고. 아, 백 하니까 저도 괜히 딴 생각 들잖아요. 뭐요? 일주일 사이에 이 사람은 그럼 연봉 협상을 다시 했을까? 했겠지. 약간 그런. 근데 이게 급물살 탄 게 올트먼이 막 이렇게 쫓겨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델라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극대노하고 복귀시켜라. NO! 하니까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데려올게. 이러니까 거기부터 이제 급물살을 탄 거라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백을 말한 겁니다. 거의 뭐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을 정도인데, 근데 이제 그 오픈 AI에 일하던 임직원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기겠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본인들의 스탁 옵션이나 주식을
샘알트만을 어느 정도 외부로 매각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인데 샘알트만이 나가 버리면은 누가 오픈 AI 주식을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매각 작업도 중지돼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죠. 내가 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싶은데 알맹이 빠지고 난 다음에 내 주식을 누가 사줄까? 이래 버리니까 이제 난 그러면 같이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가겠다. 이런 뭐 어떤 굉장히 내부적인 동요가 심했던 거겠죠.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이제 회귀를 한 건데 네. 뭐 트위치 CEO가 뭐 온다든지 뭐 어제 이제 엔트로픽 네. CEO도 뭐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뭐 접촉을 했다는 이야기 있는데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 뭐 이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큰 그림 속에서는 뭔가 수익 사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었던 엘트만이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 방향으로 드라이브가 조금 더 강력하게 걸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러면 AI 시장이라든지 뭐 HBM 시장의 모든 것들이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고 개발 속도라든지 투자 속도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뭐 한국의 반도체 업종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뭐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네. 오늘 그 이오테크닉스가 좀 주가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이오테크닉스 5% 넘게 5%.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뭐 한미 반도체가 다소 좀 현재 주가 수준에서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조금 비싸지 않느냐는 언급도 나오고 있는 상태였고 뭐 말씀드렸던 디스코라든지 토와 그다음에 베시 같은 해외 쪽에 유수한 장비 업체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조금은 주가가 밸류가 좀 높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실제 HBM 수혜주가 맞느냐 이야기가 사실 그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수혜주가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었는데 주가 부분은 최근에 시장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조정을 받지 않고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 그루밍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만 TSMC에 입고되고 전략적 파트너인 국내 고객사인 데모 테스트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내년 초 양산 라인 진입의 기대감이 계속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금 최근에 양산 관련된 퀄 테스트 그러니까 품질 인증 테스트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그루밍 장비나 이런 쪽이 삼성전자 HBM 양산 라인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진짜 이제 HBM 수혜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들리는 말로는 회사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고 있는 부분인데 뭐 내년 정도 초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장비주로서 만약에 통과되고 장비가 이제 입고가 되는 상황이 결정이 되면 이 한미 반도체와 같은 뭐 퍼포먼스를 한번 이오테크닉스도 물론 이제 제가 밸류에이션을 아직은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이 주식이 지금 현재 비싼지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시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어서 오늘 좀 눈에 띄게 장중에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새로운 한미 반도체에 이어서 장비주로서 좀 눈에 띄고 있다 이런 모습 보이니까 이 저희 방송 마치고 이영수 대표 오시면은 한번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수 대표님 오시면은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내 종목 어떻게 돼? 약간 국장에 대한 그런 연관성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 요거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아마 하나마이크론 이야기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 네. 영수 대표도 하나마이크론 언급을 최근에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어떤 뷰인지도 저도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한번 또 뽑아보도록 하고 네. 국내 및 중국 게임 시장 부진 등의 관련주 또 하락입니까? 네, 뭐 얼마 전에 그 심층 인터뷰에 미래에셋증권 연구원께서 나오셔가지고 생성 AI 네. 관련된 도입에 따라서 상당히 비용 문제, 그러니까 뭐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중국이 됐든 뭐 국내가 됐든 대부분 생성 AI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컨텐츠를 빨리 만들어지고 인건비 부분에 고정비가 빠지면서 이제 물량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고정비가 빠지면서 이익이 올라가는 구조 이런 구조 때문에 24년 이후에는 상당히 좀 그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게임주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논리에 아마 방송을 하셨던 걸로 네. 기억나요. 그게 이제 리포트의 요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담당 애널리스트 본인이 AI 생성 AI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캐릭터도 성장해보고 그 리포트 표지도 아주 예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지도 맞아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건데 10분 만에 만들었다 뭐 이런 코멘트까지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실제 보여줬던 그런 리포트를 썼던 네. 애널리스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관련된 게임주가 약간 들썩이다가 다시 좀 주춤하고 있는데 유인투자증권에서는 보고서를 내면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매출 천장이 좀 낮아지고 있다. 조금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리고 대부분의 신작들이 출시 효과를 받는 초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매출 순위가 빠르게 떨어지는 급감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개 게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게임들이 대부분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사진 보이시면은
국내 주요 모바일 게임 순위 월간 2020년 1월부터 23년 10월까지인데요. 대부분 보면 이게 리니지 M인가요? 리니지 M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유지를 하면서 버텨줬는데 나머지 게임들 최근에 나왔던 22년 후반부터 나온 게임들은 나오자마자 조금 유지가 되다가 바로 그냥 그 매출단이 꺾어져 버리는 그런 네. 게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의 MMORPG가 좀 약간 비슷한 류다. 그래서 이제 좀 지겹고 해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초기에 매출이 뜨다가 매출이 바로 꺾여버리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좀 비슷한 류가 이제 반복되면서 좀 지겨워진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 쪽에 돈을 쓰는 어떤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것도 분명히 과거보다 좀 달라지는 어떤 탈락, 이탈하는 어떤 그런 개인 유저들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쟁에서 관련해서 신작들이 기존의 MMORPG 터줏대감들과 경쟁해서 살아남는 게 더욱더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니지 라이크의 종류의 어떤 게임들이 많고 그래서 소송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좀 다양한 장르들이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만 아마 그 흐름이 단기에 변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다소 좀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보수적으로 봤어요. 근데 어떤 장르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실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똑같은 MMORPG보다는 뭐 RPG라든지 그다음에 뭐 콘솔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게임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다소 좀 달라진다는 것이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에 출시된 다수의 국내 게임들의 성적표가 또 기대에 좀 못 미쳤죠. 뭐 8월 받긴 했습니다만 기대도 좀 못 미쳤고요. 외사 게임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또 중국에서 낮아졌고 중국 내 게임도 상당히 많이 기술적으로 올라왔죠. 원신이라는 게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굉장히 국내에서도 흥행을 했고 굉장히 기술력으로도 많이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게임 시장 내에 경쟁 심화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설상가상으로 중국 게임 시장의 정체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중국 게임 시장 매출 추이인데 확연하게 2021년이 피크를 보고 22년에 줄어들고 있고요. 전년 대비 상승률로 보면 22년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역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게 모습이 보입니다. 중국 시장도 매출 추이가 좀 줄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다음 사진 보시면 중국의 분기별 판호 발급 추이인데 판호 발급은 꾸준하게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나오고는 있는데요.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은 국산 게임이 지난번에 8개, 4개 이후에 최근에 2개 분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판호 발급이 연말쯤 됐다가 연초쯤 됐다가 최근에 판호 발급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의 판호 발급이 재차 시작은 되고 있지만 한국 게임들의 판호 발급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또 판호 발급을 받았지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성적이 기대치 좀 못 미쳤다 이것도 있는 거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올해 게임 시장 지역별 성장률인데 보시면은 중요하네요. 예, 아시아가 지금 성장률이 뭐 전년비 1.2% 정도 굉장히 낮고요. 북미가 유럽, 남미, 중동, 아프리카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와. 근데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글로벌 플랫폼별 시장 규모인데요. 보시면은 북미하고 유럽이 뭘 잘합니까? 콘솔 게임을 잘하죠. 콘솔 게임. 네, 아시아 쪽은 모바일 쪽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미도 모바일이 높긴 하지만 콘솔의 비용이 남미는 모바일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게임 지역별 성장률을 보면 북미, 유럽, 남미 이쪽이 굉장히 강세였고 아시아가 좀 굉장히 좀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유럽, 남미 쪽이 다 잘하는 것은 어디죠? 콘솔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게임 성장은 굉장히 더뎠고 거의 플랫했고요. 대부분 다 보면 콘솔 게임에서 성장 나왔고 유럽 시장 등등을 포함한 콘솔 게임의 성장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면 한국 시장의 게임사들은 콘솔 게임에 편중되지 않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MMORPG의 모바일 플랫폼 쪽의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성장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고 다음 사진 보시면 게임 시장 플랫폼별 규모인데요. 그래도 모바일이 상당히 제일 큽니다. 토탈 전체적으로 매출 규모로 본다면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뭐 콘솔이나 PC 등등이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바일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더뎠다는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 게임 시장 플랫폼별 성장률인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시장이 0.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PC나 특히 콘솔 게임의 성장률이 상당히 전년비 7.4%나 성장했기 때문에 이 시장의 특징이 이렇게 나오면서 국내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치지 않는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최근에 말하는 것처럼 아마 체질 변화라든지 내년에 좀 다양하게 그리고 어떤 물량적으로도 내년에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라 그 가운데 변화된 어떤 게임들이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한다면 또 기대치를 워낙 낮춰놨기 때문에 또 반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은 개인적으로 또 해봅니다. 그때 방송 당시에도 이미석 연구원이 저희 방송 끝나고 다음날 새벽에 지스타 간다고 얘기해가지고 혹시 기대작으로 뭐 생각하고 있냐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때 크래프톤 얘기했었고 다크앤다커 뭐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게임주 중에서도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도 보이고 맞습니다. 네 한번
개별적으로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좀 기대감이 살짝 좀 올라왔던 데인데 속도 조절이 다시 되네요. 그럼 게임 설레발은 요 정도에서 좀 어느 정도 마무리돼요? 단기간 동안 그래도 올라온 거 있습니까? 그렇죠. 뭐 최근에 조금 일부 이제 위메이드나 이쪽 관련해서 또 언급을 하면서 뭐 가상화폐 오르면서 게임도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쨌든 실적이 받쳐주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 TL NC소프트 TL이 오늘 49,000원짜리인가요? 그 게임 이제 아이템 이런 것들을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이제 어떻게 TL이 또 반응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TL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도 뭐 게임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역시나 좀 힘들다고 보는지 이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예. 뭐 최근에 오히려 뭐 조선이나 그다음에 뭐 해운주 그다음에 뭐 조선 기자재 이런 네. 쪽도 은근히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신조선가가 상당히 좀 11개월째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최근 신조선가가 176.6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이게 2008년 최고치 기록은 191.5에 거의 92%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최고치 수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진 첫 번째 띄워주시면은 신조선가 지수 추이니까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조선주 별로 이제 뭐 그렇게 뭐 핫하게 보지 못했지만 시조선가 계속적으로 올라온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환경은 굉장히 좋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선가 상승세는 이제 IMO 그러니까 국제회사기구 관련된 부분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니까 방향성은 이쪽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동량 이동 경로가 바뀌면서 본격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선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유럽을 필두로 글로벌 대형 선사들이 이제 LNG 운반선이나 암모니아선, 대형 컨테이너선, 고가의 친환경 선박 관련 발주를 굉장히 늘리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유조선과 가스선 용선력 강세인데요. VLCC 쪽이 상당히 좋아요.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가 잘하는 선종들이 올라온다 이런 부분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작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선사의 선박 수주량은 굉장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연도별 글로벌 선박 발주량 및 발주 금액인데 발주량과 막대 그래프는 발주량이고요. 그다음에 선 그래프는 파란색 선 그래프는 신조선 발주 금액인데 대부분 다 하향 조정되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사진 보시면 조선사의 수주 잔고 인도량을 감안한 수주 잔고 기간인데 이 기간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이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평균적으로 선박의 건조 기간이 1.5에서 2년 정도를 감안하면 최근 수주하는 선박들은 최소 1년 이상 기다려야 설계가 시작될 정도로 네. 상당히 많이 몰려 있고 3.6년 정도로 지금 건조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주 잔고가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선별 수주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주만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선별 수주 정책이 지속되면서 성과 상승 덕분에 수익성 개선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간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선주가 좋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BDI 해운 발틱 지수도 전반적으로 지금 업황 회복 관련된 부분 때문에 해운 지수도 같이 덩달아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근데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언급 안 하는 종목들도 섹터들도 같이 올라와 주는 거 보니까 조금 시장을 레벨업 하려는 그런 움직임 이런 게 좀. 네, 제가 아까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를 잠깐 언급드릴 때 마지막에 초두에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랬죠. 낙폭과대 섹터들이 올라오고 기존의 주조주들이 이제 선순환하면서 순환매를 하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탄탄해 보여요. 의외로 많이 빠지기보다는 주가가 뭐 박스권에 있다 하더라도 지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 순환매나 개별 종목 순환매는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힘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돈이 들어온 부분들이 시장의 예탁금이 상당히 좀 빠져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섹터를 다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보다는 개별 종목단의 수급을 가지고 모멘텀을 가지고 진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점도 시장의 특징이니까 뭐 그러면 이제 지수가 막 상방으로 크게 오르기가 당장은 어떨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지는 국면 이것보다는 그래도 개별적으로 상당히 좀 찾아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충분히 뭐 수익률 게임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장은 우호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종목 장세기 때문에 매도 매수 전략 그리고 종목 잘 찾아면 수익을 낼 수 그렇죠. 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이제 내년 그림을 보고 계속적으로 종목을 스타디하고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그림이 나오는 종목이나 업종 중심으로 좀 시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알차게 네. 핵심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